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함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석함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오늘은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거짓으로 얼룩진 6년간의 혼인 생활. 공무원인 친오빠가 고소를 당했어요. 남편의 두 얼굴, 해킹을 당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굵고 짧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죠. 금요일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10월에도 많은 법령들이 새롭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청약통장 소식인데요. 요즘 청약통장 없애야 하나 아니면 그대로 가야 하냐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청약통장 가입률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청약통장의 혜택이 이번 달부터는 또 대폭 확대가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시행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시면요. 네. 민영이나 이제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신 은행에서 전환이 가능하시고 다음 달 1일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청약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청약 결과가 확정된 다음에 청약을 이제 전환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하면은 모든 주택 유형의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그 다음에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는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배우자 통장의 보유 기간이 합산된다는 부분이 저는 좀 귀에 이렇게 쏙 들어오네요. 네, 그렇죠. 참고로 이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 금리는 지난달 23일부터 기존의 2%에서 2.8%에서 이제 0.3%포인트 오른 2.3%에서 3.1%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네. 기존 청약 통장 납입자도 금리 인상 이후부터 이 납입한 부분은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2,500만 명 정도가 모두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같은 청약 통장의 소득 공제 한도 또한 올해부터 300만 원으로 이제 상향이 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이 청약 통장이 연 300만 원 한도의 소득 공제 및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에게까지 모두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소득공제 한도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월 납입액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1983년 청약제도 도입 이래 41년 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납입 금액이 올라간다는 데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2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까지 자유롭게 저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이 공공분양 주택 당첨자를 선정할 때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아마 월 10만 원까지 납입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1순위 자격자는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이제 당첨자를 가리게 되는데 현재 공공분양 주택 당첨 합격선은 1,500만 원 정도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12년 넘게 저축을 해야지만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향 인정 한도액이 25만 원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5년만 모아도 이 1,5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이 청약에 좀 더 유리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공분양 이 당첨을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가 월 25만 원씩 납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월 납입 인정액을 이제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은 공공 분양이랑 또 이제 국민주택 중에서도 노부모 특별 공급 그리고 이제 일반 공급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아마 신생아 다자녀나 또 이제 신혼 부부 특별 공급이 네네. 아마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경우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나고 납입 획수를 이제 충족을 하면은 된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600만 원 이상의 선납금 제도를 활용하면은 매달 저축하지 않더라도 이 청약 통장의 저축액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공급은 이 전체 공급 분양의 이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량 자체가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그러네요. 전문가들은 이미 청약통장 저축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 원으로 월 납입액을 올리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제 경쟁에서 이기기는 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본인 상황에 맞춰서 납입액을 상향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갑자기 올리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오랫동안 이제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들으면서 최소 금액에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올리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번 조치를 이제 9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이 시행일이 11월로 늦춰진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원래는 정부에서는 지난 6월에 납입 인정 한도 상향 방침을 세웠긴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좀 더 지연되었었습니다. 네. 현 청약 제도상 청약통장 가입자는 이제 월 납부 금액을 미리 낼 수 있습니다. 공공가입 민영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조합 저축은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최고 한도액인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4회분 2년치죠. 네. 그다음에 공공분양만을 위한 청약 저축은 60회분 총 5년치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제 월 인정 한도액이었던 10만 원에 맞춰서 2년치 또는 5년치를 미리 납부했다면은 제도 시행 이후 25년씩 꼬박꼬박 저축하는 사람들보다 총 납입 인정 금액이 적어지게 되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제 국토교통부는 예금거래 기본 약관 위배, 그다음에 전산 등 기술적 문제, 순위 산정 오류 등 이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의 반대가 상당하기 때문에 선납자들의 인정액 상향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선납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 선납분에 대해서도 인정 한도액을 똑같이 2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하는 만큼 10만 원의 차이로도 당첨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선납입 인정 한도를 똑같이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제 힘을 얻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11월 시행 이전 회차 미납분의 경우에는 기존 한도인 1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방침은 여전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형평성 부분을 좀 고려하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법령은 전략사령부령입니다. 이게 국방 분야 소식인데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전략사령부가 10월 1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게 이제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는 일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자세히 살펴주시죠. 네, 이번 달 1일부터 북한 핵과 대량 살상 무기 WMD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컨트롤 타워인 전략사령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대통령령 제정에 따라 설치가 되었는데요. 전략사령부는 적의 이제 핵 공격 및 전략적 수준의 이 대량 살상 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준비하고 이제 시행하는 임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전략사령부는 합동참모본부 예하로 창설이 되는데요. 네.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등 한국형 삼축 체계를 총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한국형 삼축 체계는 북한 핵이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군사 전략인데요.
북한 도발에 사전을 참지해서 선제 공격을 또는 공중 요격을 한 뒤에 공격 원점에 대해서 철저히 보복을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사령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핵 조기 경보 체계 등을 통제하는 미국의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가 되고요. 미군과 공조하여 한국과 미국의 핵 또는 재래식 통합 발전을 논의하고 관련 훈련 실시도 주도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국가 안보 또 우리 군의 컨트롤 타워인 전략사령부가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 알아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영세 채무자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기존에 이제 채권 추심법은 폭행이라든가 협박 같은 굉장히 이제 그 특정 추심 행위만을 금지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이뤄져서 기존의 채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영세 채무자들이 겪는 어려움, 뭐 과도한 이자라든지 또 추심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또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1월 16일 국회에서 이제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요. 네. 이번 달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에 맞추어서 하위 규정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 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의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고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채권 매각 규율을 강화하고 또 마지막으로 불리한 채권 추심 관행 개선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라는 것은 금융회사가 기존에는 이제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채무자의 권리 의무에서 중대한 변동이 있더라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채권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채무자한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고요. 그 알린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채무 조정을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채무 조정 요청을 받게 된 채권자는 채무 조정안을 작성하고 제시해야 되고, 채무 조정이 거절되더라도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등을 안내해야 되며, 채무 조정이 또 성립하더라도 채무자의 3개월 이상 변제 계획 미이행 시 채무 조정 합의를 해지하는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도 제한하게 됩니다. 대출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한 이 기한 이익 상실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한 이익 상실이 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담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또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우선 채권 추심을 이제 허용한다면은 채무자 보험이 건전한 신용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금융회사 자체의 채무 조정을 포함한 채무 조정을 받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된 만큼 같은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개인 채무자와 그 금융회사 간의 채무 조정이 활성화가 되면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 조정 기관은 다중 채무자나 장기 연체자에게 집중해서 채무 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금융회사는 거래 채무자의 1차적 채무 조정을 담당하게 돼서 사회적으로는 채무 조정 자체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앞으로 영세한 채무자들의 어려움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률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도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사업의 타자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네, 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지금은 전 남편이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시간이 한 1년 정도 흐르고 나서 이제 서로 각각의 삶을 살고 있는데 네, 처음에 터진 거는 연금하고 의료보험이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제가 작년, 재작년쯤에 그랬거든요. 연금이 이렇게 5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통보가 이렇게 우편으로 왔다 했더니 무슨 50만 원까지 나오냐, 네, 근데, 이거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제 앞으로 사업자를 하나 냈었어요. 네네, 예, 근데 그때는 제가 내 앞으로 사업자를 왜 내냐, 그랬더니, 이제 제 남편과 제가 나이 차이가 11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뭐 자기가 갑자기 죽게 되면은 너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려고 이제 사업자를 만들어 주는 거다. 그리고 네네, 너한테 피해 끼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는 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알았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저희 신랑이 한 번 또 갔다 온 사람이고 저는 초혼이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남편이 부도가 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잘 해결이 된 줄 알고 이제 서로 이제 잘 마무리를 했는데 네, 연금하고 의료보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터져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단위수가 높게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살 때도 연금이 이런 식으로 통보가 됐다 그랬더니 네, 아니라고 내가 내는 연금도 이만큼을 내는데 네가 무슨 그 50만 원이 나오냐 해서 아니 우편을 봐라 그랬더니 늘 항상 남편은 저를 좀 무시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냅뒀는데 이제 아니나 달라 이번 연도 한 초쯤에 4월 달쯤에 네, 건강보험료가 40 몇만 원까지 올라서 그게 누적이 되어서 이렇게 터졌고 네, 그러고 연금 보험료가 또 5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작년부터 해서 이번 연도까지 그게 계속 나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제가 세무사를 사서 제가 이제 조정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낮출 건 다 낮추고 사업자 폐기를 했다. 근데 사업자 폐기도 안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업자 폐기도 제 돈 주고 세무사에 또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사업자 폐기도 제가 시키고 그래서 세무사에서 이제 일을 다 봐준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몇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거의 3분의 1로 줄여서 300 얼마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받을 수 있는 건 오해 분할 납부로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또 약속을 이행해주지 않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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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항상 거짓말이었죠. 근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일이 터졌던 건 또 뭐였냐면, 네, 이건 진짜 큰 건인데, 신용보증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또 카드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왜 카드가 안 되지? 이러고 나서 이제 저 카드사에 전화했더니, 네, 보증보험회사로 전화를 해보래요.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에서 내가 전화할 게 뭐 있지? 하고서 이제, 일단은 앱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택배 회사를 했었는데 신랑이 네, 네.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보험을 들어놨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문제가 될 시 2,500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나가게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그 롯데 측에서는 네, 내가 사업자가 내가 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네, 네, 어쨌든 그 사람이 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 이름으로 통장에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내 앞으로 사업자를 했으면은 내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운임료나 이런 수입료를 본사에다 지급을 하고 마무리를 졌어야 됐는데 수입료를 지급을 안 하고 그냥 부도를 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돈을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그 돈이 나가서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이제 저한테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집 주소로 뭐 이렇게 얘기를 뭐 우편을 보냈는데 연락이 너무 안 되셨다는데 그동안 저는 주소도 바뀌고 전화번호도 바뀌었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보증보험 회사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른다 나는. 네. 돈 정말 억울하다. 내가 왜 2,5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내가 그러면 사업자 등록할 때 같이 가셨냐 해서 1년 사업자 등록할 때 1년 정도 쓴다고 해서 그때는 같이 동의를 했는데 네. 2년 이제 1년이 말소가 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2년 계약할 때는 나한테 뭐 이런 방구도 없이 경리랑 대표랑 알아서 다 했다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짜로. 네. 그래서 나는 이 돈을 내가 다 내야 되는지 나는 솔직히 너무 억울하고 나는 솔직히 지금 되게 많이 힘들다, 상황이.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제가 그리고 이 남자하고 살 수 없었던 건, 네. 제가 정말 이 남자하고 뭐 위자료고 뭐고 받지도 않고 그냥 돌아선 거는 너무 살 때도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사실은 진짜 네, 거의 네. 사기 결혼에 가까웠었거든요. 진짜 아, 한 번 갔다 온 네.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갔다 온 네, 것이고 네. 뭐 자식도 배다른 자식이 둘이나 있었고 사람들 네. 앞에서 진짜 모욕이란 모욕은 다 주고 사람들 앞에서 진짜 손찌검도 하고 네. 물건 앞에서 때려부시는 건 일도 아니었고 네. 근데 제가 하려면 법적인로 하려면 다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너무 이 사람한테 질려서 그냥 돌아서고 싶어서 그냥 돌아선 거거든요. 네. 근데 늘 돈을 내준다 하면서도 이 집이 조금 뭐 아버지 어머니가 좀 산다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고 네. 뭐 어머님 아버님이 뭐 돈이 있다고는 하시는데 자기 돈 쓰는 거 외에는 저한테 돈을 너무너무 아까워해요. 그 같이 살 때도 그랬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마음 편히 언제 한번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마음 편히 놀고 들어온 적도 없고 마음 편히 친구들 만나서 쇼핑한 적도 없어요. 정말. 네네. 그렇게 늘 눈치 보면서 살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이건 아니구나. 뭐 이쪽 집에서도 더 이상 식도 안 올려주려고 하고 네네. 아니구나 해서 네. 돌아선 건데 네. 이 돈을 제가 그냥 결론은 그거예요. 네. 이제는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나한테 이런 피해를 끼치고 나 너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네. 이거를 지금 다 내가 갚아야 되는 건지 이 사람이 돈 안 갚으면 네. 네. 그 사연 잘 들었고요. 이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옆에 계신 그 정석한 변호사님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상담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네.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일단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볼 건데요. 네. 일단은 전 남편이시죠? 이 남편분이 이제 채무가 생겨갖고 그 사업자 명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 채무가 혹시 뭐 금융기관 대출에 의한 채무일까요? 아니면은 뭐 사업 관계로 인해서 그 당사자 간의 거래로 발생한 채무인가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섞여 있나요? 이거는 대출이 아니고요. 예. 예, 이게 저한테 사업자 명의를 빌려가면서 생긴 거죠. 그래서 돈을 안 내가지고 이렇게 발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저를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러면 네. 두 번째로는 네, 지금 뭐 폭행이나 모욕 같은 부분을 좀 당하신 것 같아요. 많이 당했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녹취라든지 뭐 증거 같은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진술서를 써줄 수 있는 다른 증인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고요. 예. 증인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심지어 오빠 미터에 있던 격리조차도 언니가 필요하면 걔도 한 남자의 여자잖아요, 부부로서. 예. 딱 이번에 제가 1년이 지났는데도 전화를 했는데 늘 사는 모습이 안타까웠대요. 왜 언니가 그러고 살까. 그래서
언니가 법적인 증인이 필요하면 너를 부를 건데 그러니까 너가 증인이 돼줄 수 있으니까 언니한테는 제가 모든 걸 해줄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고 저희 조카가 엄마가 없어서 제가 늘 조금 봐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조금 집에 데리고 오고 그러면 아이까지 학대하는 행동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늘 결혼하기 전에 그거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나는 집에 내 동생 조카를 봐야 되는 입장인데 그걸 이해 못 해주면 나는 너와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 당연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이행했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 아이 앞에서 욕을 하고 그리고 그 맞았던 증거들도 제가 진단서도 떼어놓고 사진도 찍어놓고 예. 그리고 얼굴에 술을 뿌리거나 막 이랬던 것들 본 사람들도 다 있고요. 예.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사업 실패에 따른 빚 부담이랑 이제 폭행, 모욕 등 학대에 관련된 피해 보상 부분을 나눠서 쭉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업 실패에 따른 빚 부담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어떻게 보면은 뭐 도용 내지 명의를 빌려가지고 사업 등록을 했고 사업상 채무가 결국 발생을 했는데 네. 상담자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모르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지시는 건 아닙니다. 명의를 이제 도용 근데 이제 문제는 명의를 이제 빌려준 것이 어떤 성격이었는지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명의 자체를 도용을 당했다. 내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 명의가 활용이 돼가지고 네. 사업자 등록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이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도용당한 사람은 채무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사업자 명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1년 정도 쓴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1년만 썼지만 그 이상 더 쓴 거가 어떠한 성격인지는 법적에서 아마 다투게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다툼의 여지는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 부분이 이제 표현 대리라는 것이 이제 성립되는지가 핵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표현 대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만 쓰기로 이제 허용을 한 것 자체가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쓰게 되는 것까지 이제 용인을 했느냐, 아니면 용인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폐쇄하기로 해놓고서는 그랬는데 불구하고선 더 쓰게 된 것이냐에 따라서 이 표현 대리가 성립하냐 마냐가 갈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증거를 가지고서는 뭐 증인 진술이나 종합적으로 증거 능력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법정에서 다퉈야지만 이런 채무 관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리한테 예. 경리가 늘 그 일을 항상 이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경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두 번째 계약할 때는 너 나한테 문자 보냈던 거 있지 않냐? 그랬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한테 이런 두 번째 계약을 할 때는 이런 계약을 언니 다시 이행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동의를 한 기록이 있니 없니? 그리고 너가 나한테 정확히 얘기했니 안 했니까? 안 했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런 보증보험이 이런 거다라고 나한테 얘기까지 했니 안 했니? 안 했습니다. 그럼 언니가 이거에 대해서 아니 모르니? 절대 모르죠. 그치? 그러면 너가 여기에 대한 증거를 만약에 내가 변호사를 사서 내가 재판을 하게 되면 너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증인을 서줄 수 있니? 라고 하니 얘가 증인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어떤 도와주시는 증인분이 계신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뭐 인감 사용에 관련된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 인감 자체를 상담자분께서 본인이 직접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한 게 아니라 남편분이 이걸 가지고 가서 혹시 사용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런 격리가 도와줄 수 있는 증언, 진술 같은 것들이 도움이 돼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적극적으로 결국 다투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채무가 부존재한다라는 소송을 제기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피해 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증언이나 뭐 증언이나 이제 증거 같은 것들이 많고 또 이제 피해에 관련된 진단서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일단은 폭행과 모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이 고소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욕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났다면 사실상 다툴 수 있는 여지는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제 진단서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폭행을 상해로 전환을 해가지고 상해로 고소를 하실 방법이 있습니다. 예, 상해 같은 경우에 이제 진단서를 첨부를 하게 되면은 발생일로부터 한 7년 이내에 이제 고소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이제 접수를 받아줄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 고소를 진행을 했을 때 꼭 이제 6개월이 지나갔고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폭행이나 모욕 같은 것도 상대방의 어떤 불법 행위에 해당하다 보니까 10년 이내에 이제 위자료 같은 것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증거로 가장 첫 번째로 활용하기가 좋은 것들이 결국 수사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고소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절차에 따라서 마지막에 이제 피고소인이 나와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피의자 진술 조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런 모욕이나 폭행 같은 걸 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수사 기록을 민사소송에서 제출을 함으로 인해서 증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분들의 증언이나 이 진술서 또 이제 영상이나 뭐 녹취 같은 증거들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기록은 민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활용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실혼 파기에 따라서 위자료나 또 이제 재산 분할 청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년 정도 같이 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6년 전부터 지금까지 재산 형성에 대해서도 또 사업자 명의를 또 빌려주시고 하셨다 보니까 적극적인 어떤 재산을 딱 나눌 수 있는 근거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재산 형성에 있어서 아내로서 이런 역할을 다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50%면 50%, 40%면 40% 같이 형성된 재산을 분할을 해달라는 청구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사실혼 관계라는 거는 법률혼이랑 다르게 반드시 이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입 신고를 했던 기록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부부로 이제 소개를 받았다는 진술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좋겠으니까 이런 증거들을 잘 확보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도 하나가 돈 문제인데요. 예. 제 통장으로 돈을 빌려서 제 통장으로 받았어요. 예. 근데 그 돈을 갚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분이 제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신랑 지인분이 저를 고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시에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도 이제 일종의 대출금이니까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상담자 분이 그 자리에 나왔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남편의 증언에 의해서 진술에 의해서 입금만 부인 명의로 된 통장으로 넣은 것인지 같은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갖고 통장을 빌려주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는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다만 다만 그분의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하는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변호사 조력 구해가지고 고소가 이루어졌다면은 변호사 조력 구해서 초장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좀 억울하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마냥 억울해하시기보다 직접 좀 대비책을 찾으려고 전화 주신 점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한꺼번에 좀 잘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근데 이 방송이 그 유튜브 법률 방송 그 채널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올라가니까 내용 보시면서 차근차근 한번 짚어 보시면서 또 준비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약간 그래도 좋은 쪽이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드린 법률적인 조언 바탕으로 현명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공무원인 저희 오빠가 한 달 전 동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만취해 술집 사장에게 욕설을 하고 들어오는 손님을 막무가내로 내쫓는 바람에 업무 방해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하물며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과 폭행을 해서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가 됐는데요. 이에 오빠는 다음 날 해당 경찰관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덕분에 경찰에게는 탄원서 작성을 약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집 사장님입니다. 오빠가 사과를 하러 찾아가자마자 문전박대를 하며 또다시 경찰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합의를 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저희 오빠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현재 가정에 있는 오빠가 이번 일로 이 직장을 잃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현재 구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최대한 선처를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초범일 경우 변호사를 대동하면 형량이나 벌금을 낮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연을 주신 오빠라는 분께서 이제 술집에서 좀 만취를 해서 난동을 부리고 이제 경찰에 좀 신고까지 당했던 상황입니다. 지금 업무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해당되면 이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이나 또 위계에 의한 경우가 나눠지게 되는데 다만 이제 모두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구공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형사 재판 절차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역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일까요? 일단 합의 등은 이제 피해자의 탄원이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양형을 구할 때는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징역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 자체가 감경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초범인데 초범이라면은 뭐 집행유예라든지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일단 오빠분께서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상당히 유리한 정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업무 방해랑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마냥 가벼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초범이라는 점 하나만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다른 감경 요소들을 꼭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다행인 점은 경찰관 분에게는 이제 사과를 하고 탄원서를 약속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탄원서를 제출하면 좀 뭐 형사 처벌에 있어서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경찰관의 이제 탄원서는 공무집행 방해에서 양형에 상당히 유리한 정황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 불법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탄원서 제출만으로는 형사처벌 자체는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오빠라는 분께서 현재 이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것 같은데 이번 일로 이제 실형이라든지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 이 신분상에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 가장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국가공무원법을 확인해 보시면은 공무원의 이제 결격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 당연 퇴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을 최대로만 생각하시고서는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벌금형에 관해서도 당연히 이제 당연퇴직 규정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직무 관련
횡령이나 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네. 성범죄로 인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만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으시더라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처벌 수위에 따라서 어떤 뭐 징계 수위라든지 절차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나요? 모든 징계 절차는 해당 공무원의 비리 회의를 이제 적발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요. 네. 비행위를 통보받은 행정기관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경징계와 중징계를 구분해서 각각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경징계가 대상이 되면은 소속 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징계권자가 직접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비의 행위로 인해서 정직, 강등, 해임, 파면과 같이 중징계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경우에 상급기관의 징계위원회 심의 또 의결을 해야 되고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만 합니다. 징계 의결 시에는 징계 혐의자 등에 대해서 출석을 통지를 하고 필요 시에는 관계인 등을 모두 신문한 뒤 징계 혐의자에게 진술권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계 의결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30일, 중앙징계위원회로 넘어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의결 및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처분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통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높은 좀 도덕성을 좀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게 하는 부분인데 처벌 수위에 이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일단은 양형 요소에 공무원의 신분 자체가 반드시 가중 요소로 작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공무원은 일반 국민에 비해서 더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고 네. 또 공무원의 범죄는 국가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재판부에서도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 한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과도한 제재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내의 의견도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변호사를 대동하면 형량이나 벌금을 낮추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셨어요. 변호사를 지금 상황에서 선임을 한다면은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수사 기록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무죄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각 범행의 구성 요건과 사실관계를 비교 분석을 하면은 범죄 성립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다만 이제 무죄 다투기가 어렵거나 또는 피고인이 자백을 이미 해버린 상황 등이라면은 수사 기록을 일단 확보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양형 요소에 참작 가능한 부분들을 검토를 한 뒤 탄원서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본인의 반성문 같은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서 이런 것들을 취합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형사 공탁이나 공판기일 변경이나 또 연기같이 형사 재판 절차상 피고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안내를 하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연 주신 분이 사실 당사자가 아닌데 이제 오빠가 너무 걱정돼서 이런 부분을 지금 사연으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상담자님께 추가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고 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실하게 이제 근무한 기록 또 이제 업무 성과, 표창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재판부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또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은 자발적으로 이제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 반성문 등을 제출하게 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동생분께서 도와주시면은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잘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이메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결혼 4년차 맞벌이 부부로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은 전문직 종사자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격도 점잖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술에 취해서 들어온 날 저는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메신저 알림이 울려 내용을 보게 됐는데 친구와 술을 마신 걸로 보였습니다. 한참 메신저 내용을 올려보다 보니 남편이 친구와 저의 험담을 한 것도 보게 된 건데요. 그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돈도 안 쓰고 살림도 잘하고 성격도 너무 좋은데 제 외모가 너무 싫다는 겁니다.
못생긴 얼굴에 너무 말라서 여성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부부관계가 뜸한 이유를 저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는데요. 그뿐 아닙니다. 앞으로 평생 같이 살 생각을 하면 앞이 깜깜하다면서 결혼을 후회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평소 바른 이미지와는 다른 대화에 너무 놀랐는데요. 이렇게 이중적인 남편을 믿어도 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정말 뭐 남편에 대한 뭐 서운함을 넘어서서 좀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 아내의 외모를 좀 비하하고 이렇게 그 내밀한 부부관계 이야기를 좀 말한 남편의 행동,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민법 제840조를 확인해 보시면 재판상 이후 사유 중에 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은 이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외모 관련 발언 같은 것들이 일회적이었다거나 단순히 부부 사이의 고민을 털어놓은 수준에 이뤘다면은 이것을 보고서 이혼 사유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이러한 발언들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는 수준에 이뤘다고 판단된다면은 당연히 이혼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부부 사이의 신뢰가 좀 깨질 만한 내용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의 험담을 해서 실제로 이혼까지 간 사례도 있나요? 일단 우선 핵심은 험담 자체보다는 네. 험담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겠죠. 하급심 판례 중에는 상간자가 있는데 그 네. 상간자한테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했거나 또 배우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로 인정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친구에게 이 아내의 험담을 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 험담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될지 또 모욕죄가 될지를 확인해 봐야 될 네네.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이제 사실적시만을 처벌 대상으로 받고 있는데 네네. 외모에 관한 평가 같은 것들은 사실적시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의견을 표출한 것에 해당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하지만 외모 비하에 관련된 부분은 모욕이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좀 확인해보고 모욕으로 할지를 결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중대한지 이런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 있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아내분이 좀 그 문득 보게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남편분 입장에서는 또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단은 부부가 서로의 어떤 비밀번호,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형법상 비밀 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성립이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좀 그 앞으로 뭔가 다투게 된다면은 증거를 좀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몰래 본 부분인데 이 몰래 본 내용을 캡처해서 이것을 좀 자료화했을 때 이게 좀 증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 그게 갑자기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러한 행동 자체가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증거 확보의 용이성에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네. 이제 정당 행위로 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험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신뢰관계가 깨졌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에 이를 수준의 대화 내용들이 오고 갔다고 한다면은 몰래 봤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충분히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하지만 단순히 일회적인 어떤 험담을 본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한다거나 했는데 이러한 험담 내용 같은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관계를 훼손하기엔 좀 부족하다 싶게 되면은 오히려 역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크겠지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부 사이에 관한 갈등 자체가 결국 신뢰 회복이 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론 충격을 받으신 부분은 심히 공감은 되지만 일단은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눠보시고 그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이렇게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저희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석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